자, 그러면 제 4부 드디어 로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 영국 아주 뿌리 깊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네. 정말 도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우 진짜. 예. 네. 아 로크는 제일 어려웠어요, 솔직히. 진짜 솔직히 지금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도 이게 너무 난해해요. 그 정치 체제는 진짜 이해가 됐는데, 야 인간 근데 관념 아까 관념에 그죠? 대한 얘기가 인간 너무 오성론은 장황해 너무. 왜 그런가 봐보면 램프레이트도 썼지만 자기도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람이 말이 길어지는 건 맞아. 이해를 못하면 맞아. 일단은 옮기고 보고 니네들이 알아서 이해해. 아 진짜 근데 그럴지도 몰라요. 어렵습니다. 인간 오성론은 정말 어려워요. 네. 일단 정치 관련된 얘기는 좀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할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이해하기 쉬운 것 같아요. 네, 맞아. 이해가 잘 돼요. 그냥 아주 쉽게 홉스와 좀 반대편에 있고요. 네. 일단 이 사람의 그 기본적인 소개만 하면은 네. 1632년부터 1704년생입니다. 이제 영국의 브리스틀 근방에서 출신을 했는데 아버지는 뭐 국회 의회군 기병대장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학교, 옥스포드 대학 크라이스트 처치 칼리지에서 수학했고, 그리고 스콜라 철학의 공부를 시간 낭비라고 여겼대요. 이 사람은 깨어 있었어 확실히. 그리고 스스로 데카르트의 저서를 찾아서 탐독했으며 데카르트 영향을 받았던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상당한 데카르트적 영향을 보여주었다. 그는 20년 동안 이상이나 크라이스트 처치 칼리지의 평의원으로 있었고 1668년에는 왕립협회의 회원으로 선출되었으며 로버트 보일의 대기의 본성에 대한 연구에 조력하였다. 노년에는 뉴턴의 친구가 됐대요. 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때때로 위급한 친구들을 치료하느라고 의학의 지식을 이용했다. 의사도 했다 하더라고요. 이분은 대단하네요. 그리고 뭐 애슐리 경을 만나 그 손자의 개인 교사로서 뭐 정치 고문으로서 막 이렇게 지내기도 하고 그랬대요. 그리고 네덜란드와 프랑스에 살면서 대륙의 지성인들과 알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랬겠네. 그러고 보니까. 그래서 그 이제 로크의 최초의 두 저서가 그때 당시에 유럽 대륙과 미국까지도 사회적으로나 철학적으로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아우 섹시합니다. 그 두 저서가 뭐냐면 관용론 그리고 통치론 2편. 그리고 그의 최대 철학 저서는 인간 오성론. 이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저도 들어는 봤었거든요. 네, 유명하다 하더라고요. 네. 이게 1671년부터 써서 이제 출간된 게 1690년에 출간되고 1700년까지 계속 수정이 돼요. 거의 그러면 한 30년 동안 쓴 거예요. 네. 그리고 교육에 관한 몇 가지 견해, 뭐 기독교의 합리성 이런 책을 썼다고 합니다. 아까 그 데카르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했잖아요. 네. 그 이후에 좀 이따 나올 거니까 그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데카르트의 영향 많이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그 평화스러운 화해, 관대한 수능과의 지혜에 대한 신뢰를 나타냈다. 이 사람 되게 평화주의자예요. 맞아요. 네, 로크 순둥순둥한 이미지. 이 사람도 근데 국가주의자긴 하죠. 로크 이때 로크가 살았던 당시에는 윌리엄 왕이나 메리 여왕을 이 사람이 좀 지지하고 환영했는데 그 이유가 그 윌리엄이나 메리 여왕이 군주의 권력을 밖에 둬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권리 선언을 했나 봐요. 이게 그 권리장전. 네, 그거긴 할 거예요. 그래서 환영을 했대요. 그러니까 로크의 생각으로는 어떤 개인이나 어떤 집단이 권력을 갖고 있으면 위험하다 이런 거죠. 그리고 로크의 입장에서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누가 더 큰 권력을 갖고 있는지조차 몰라야 된다. 그렇죠. 어떤 집단이 지금 만약에 이제 세계의 핵무기를 다 갖고 있는데 미국이 핵무기를 몇 개 갖고 있는지 몰라 만약에. 그러면은 되게 근데 모든 나라가 만약에 다 핵무기를 몇 개 갖고 있는지 모른다고 쳐봐요. 만들 수 있다. 모두 핵무기 어느 나라도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어떤 나라 핵무기를 몇 개 갖고 있는지 몰라. 그러면 함부로 전쟁을 못 하겠죠. 제가 나보다 핵무기를 많이 갖고 있으면 어떡해. 그런 가정인 것 같아요. 예전에도 만약에 그러면 학교에도 누가 더 힘이 누가 짱인지 몰라. 제가 나를 이길지도 몰라. 그러면 함부로 못 덤비겠죠. 그리고 이거는 또 약간 다른 해석으로도 노자와 비슷한 측면이. 그래요? 노자가 제일 좋은, 그러니까 뭐 이거 노자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도덕경의 어진 임금, 제일 좋은 국가는 왕이 누구인지 모르는 국가래요. 그 얘기 기억나네요. 네, 백성들이
왕을 욕하면 그거보다 좀 더 안 좋은 국가고 약간 이런 무시하면 제일 안 좋은 국가 뭐 이런 개념이었는데 우리도 그러잖아요. 뭐 예를 들어 대통령이던가 네. 우리의 진짜 정말 잘하는 예를 들어 뭔가 정치인이 있다던가 네. 그러니까 이슈화가 안 되면 자연스럽게 일을 잘하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막 비판할 거리들이 자꾸 생기면 네. 막 물어뜯기가 서로 막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아주 평화롭게 그냥 조용히 있는 거 그게 또 좋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측면도 반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로크 철학의 기질을 가장 뚜렷이 나타내고 있는 게 로크가 통치권이라는 말을 한 번이라도 언급한 적이 없대요. 통치권. 주권자가 여기 써 있네요. 주권자인가를 아무도 알 필요가 없을 만큼 맞네요. 온건해야 한다는 애원이었다. 저희가 공부를 하지만 다 외우지 않기 때문에 저희의 지식으로 나올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야 된다. 주권자를 몰라야 된다. 다 온건하게 지내야 된다. 그래서 로크의 처음 저서는 관용론. 관용. 근데 일단 이름부터 따뜻하잖아요. 네, 관용. 이분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이런 따뜻한 마음, 평화를. 절대적 자유, 바르고 참된 자유, 평등하고 공정한 자유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이거를 첫 서문에 썼대요. 첫 머리 주석에. 홉스는 서로 다투는 세력들 위에 최고의 권력을 세움으로써 싸움을 해결하려고 시도하였던 것에 반하여. 아까 홉스가 이렇게 얘기했죠. 네. 서로 다투는 세력 위에 최고의 권력. 절대 왕이 있으면 평화로워. 왕이 다 다스리기 때문에. 네. 근데 반면에 지금 하는 로크는 완전 반대예요. 네, 각축하는 파당들이 더 온건해지도록 이게 목적이에요. 온건해지도록 그리하여 홉스가 절박한 구제책을 채택해야 할 무서운 필요성을 벗어나도록 설득함으로써 같은 목적을 달성하려 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네. 국가나 공화국이나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시민적 이익이 중요한 거예요. 로크는 이러한 이익에 의해서 생명, 자유 및 재산을 의미하였는데 이것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형성된 하나의 사회라고 주장했다. 이건 지금도 유효하지 않나요? 자기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로크가 이제 홉스랑 만약에 홉스보다 좀 더 낫다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극우 세력이 지향하는 그러니까 가장 반대 비판점으로 하는 게 사유재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이 없잖아요. 그죠. 그거를 되게 싫어해요. 내 재산이 왜 없냐. 네. 근데 로크는 이 이익을 그래도 증진시키기 위해 형성된 하나의 사회는 맞다. 그러니까 그 국가랑 뭐 공화국이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개념들을 좀 골고루 된 것 같아요. 로크 얘기 가만히 보면 지금 현대 정치 체계랑 딱 맞아떨어지는 게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지금 그대로 적용해도 딱 좋아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이제 로크도 교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는데 당시 교회의 존재 목적은 그 성원들이 하나님을 즐겁게 해주고 자기들의 구원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양식에 따라 하나님에 대한 숭배를 인도해 주는 데 있다. 국가는 만일 교회가 그 성원들에게 부도덕을 선동하거나 어떤 이방의 군주에게 충성을 다하게 하는 일만 없다면 모든 교회를 아무런 제재 없이 내버려 두어야 한다. 저희가 정말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지금 현대 사회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회와 개인은 신앙의 자유라는 특권을 국가로부터 받고 있으니만큼 국가에 대해서 보답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보면 교회가 성원들에게 부도덕을 선동하거나 이방 군주에게 충성을 다하게 하는 일만 없다면 교회는 아무런 제재 없이 내버려두면 된다. 내버려둬라 지들끼리. 근데 뭐 제가 특정 뭔가를 말하진 않겠지만 종교인들 중에서도 정치에 관여가 되어 있는 게 많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이러면 이해관계자가 됩니다. 예,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은 그 아까 말했었던 부도덕인 선동으로 보일 수 있는 요지가 많아요. 그게 뭐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로크의 생각이 공감이 가는 부분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종교를 뭐라 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국가적인 사태로 가져가면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조금 따끔하게 볼 수도 있다. 이런 거죠. 그리고 국교에 대해서도 되게 증오했대요. 별로 안 좋아했대요. 예, 국가교회 카톨릭 그랬잖아요. 당시 국가를 완전 잡아먹어가지고 왕이 어떻게 보면은 하인이 됐죠. 네. 근데 그런 걸 되게 좀 불이하다. 위험천만한 반항의 선동이다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넘어가서 되게 지극히 상식적인 주장을 하는데 종교적 파벌에 상호 관용을 지지하였다. 뭐 그리고 종파적인 기독교 교리의 특성에 관하여는 뭐 이제 이를 쓸데없이 사변적이요 공연히 호전적이며 지지할 만한 명령이 전혀 없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런 식으로 사회적 평화를 위해서 지적인 채택한 교리 뭐 이런 거. 그래서 이 사람은 또 광신이라는 걸 개탄했대요. 광신이라는 것. 광신. 어떠한 명제도 증명이 보증해지는 것보다 더 큰 확신을 가지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 이런 것도 얘기하고 이성이 우리의 최후의 심판자요 모든 것의 안내자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재밌네요. 네, 로크 이신론이 또 재밌어요. 이신론은 한마디로 여기가 이제 합리적으로 신앙을 가지는 거죠. 이신론. 이게 17세기, 18세기의 신학적 사상의 한 조류였대요. 이신론은 최소 기독교를 하겠다. 그래서 보면 이신론자들은 계시에 관한 주장, 권위로서의 성경에 대한 호소, 뭐 기적의 발생에 관한 주장, 뭐 신의 은총에 관한 생각 등을 배격했다. 그게 아니다 이렇게. 성직자의 필요성까지도 거부했다. 성직자를 협작꾼이나 사기꾼으로 본 사람도 있었대요. 근데 로크는 어땠냐면 종교적 논쟁을 일으킨 이신론자들과 그다지 친밀하진 않았다. 정통파가 적극적 신념을 품은 점에서 오만한 것과 같이 이 이신론자들은 소극적 신념을 품은 점에서 오만하다고 생각했다. 이런 식으로 하고 로크는 또 인간 오성론에서 인간의 마음속에 본유관념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일권의 많은 절에서 다분히 그는 데카르트의 본유관념설에 대한 답변을 표명하려고 의도하고 있었다. 아, 그러네요. 그러나 대부분의 절에서는 그의 공격의 화살이 자기들이 확고하게 믿고 있는 틀림없이 맞다고 진리라고 속단해버리는 종교적 전위파들에 대한 사이비 방법으로 향해 있었다. 뭐 이런 게 나옵니다. 맞습니다. 또 넘어가서 여기도 공감 갔어요. 로크가 주장한 바에 의하면 사람이 긍정해야 할 신조가 적으면 적을수록 더욱더 기독교를 지지하게 될 건데 우리가 긍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 또 우리와 함께 긍정하도록 타인에게 떳떳이 요구할 수 있는 것, 이것만 우리가 알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단순화됨으로써 설득력을 가지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제 생각에는 뭐였냐면 이건 약간 불교에서 배웠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불교가 막 엄청 막 논증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되게 단순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매력을 느끼는 지점도 있기 때문에 저 기독교적인 사상과 뭐 다른 종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여기 말한 것처럼 긍정할 권리 그리고 타인에게 떳떳이 요구할 수 있는 정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도로만 그냥 설득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모르는 형이상학적인 측면으로 야 너 지옥 간다 이러면은 이제 되게 어려워진다. 맞아요. 그런 거 좀 있어요. 로크는 그래서 기독교의 합리성이란 저서에서 기독교 신앙을 세 가지 기본 원리로 요약해버렸대요. 만물의 창조자인 최고의 불가시적인 하나의 신을 인정하고 숭배해야 한다는 것, 이게 하나고, 예수는 구세주라는 것, 그 다음에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신이 예수를 통해서 내린 율법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된다 이런 거죠.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전에 기독교의 교리라는 거, 교리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명제들이잖아요. 그 성경을 보고 명제를 끄집어낸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네. 그 명제들이 진짜 수천 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원래. 그죠. 카톨릭 그 중세에 한 1000년을 거치면서 얼마나 정교하게 많이 논증하고 그랬겠어요. 네. 수천 뭐 어떻게 보면 수없이 많은 그 문장들을 단 3개로 요 3개만 믿으면 돼. 이건 어떤 뉘앙스로 좀 봤냐면 기독교의 힘이 수천 개의 문장이 있을 때는 힘이 그만큼 강한데 문장이 기독교가 짜부라든 거예요. 쫄아든 거예요. 기독교의 영향력이나 그 힘이 3개의 문장 얼마나 빈약해 보여요. 이거는 로크가 좀 일부러 기독교와 카톨릭의 힘과 영향력을 좀 약화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이랬나? 일부러 안 그랬더라도 이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지금 이 신학 어떻게 보면 신앙이나 이런 교회가 점점 힘이 약해지는 추세잖아요. 이때 당시만 해도. 그죠. 네, 지금 와서는 점점 더 약해졌고. 그래서 이게 너무 요약해 버리면 안 좋은 기독교 자체한테 안 좋겠다. 뭐 세상 사람들이 보긴 편하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런 생각이 들죠. 뉘앙스가 좀 그런 식으로 봤어요. 근데 추측하기로 이 사람의 시대가 이제 1632에서 1704년이면은 아마 그 대륙에서 막 청교도 혁명이던가 조금
종교 개혁. 네, 종교 개혁이 좀 조금 극단적으로 혹은 좀 조금 더 뭔가 폭력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측면을 또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나쁘다는 측면보다도 아무튼 그래서 이 종교와 정치를 좀 분리하려고 하는 측면은 좀 있는 것. 그건 좀 보이네요. 분리하고. 네. 그건 좀 보입니다. 예. 로크는 그래서 기독교 신조를 논하는 데 있어서 아주 모호했대요. 맞습니다. 뭐 그래서 예수가 구세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설명하지 않았고 신이 예수를 통해서 내린 율법들을 제시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그의 논리에 있어서 철저하지 않았던 거죠. 신학에 있어서만큼은. 그죠. 그는 정미를 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선한 의지에 너그러운 태도를 가르치려는 것이었다. 이런 목적이 있었나 봐요. 그 자신은 성경의 구절들을 읽고 명상하기를 즐겼다. 노년에는 사도 바울의 서간의 긴 그리고 지루한 해설을 쓰는데 여념이 없었대요. 이 사람은 나름의 신앙을 갖고 있었는데 맞아요. 그게 더 멋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안 믿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안 믿어서 그런 거 아닌 거죠. 자기 할 일은 다 하면서 하는 거니까. 근데 신학은 좀 철학은 다르다. 이렇게 선을 그었던 것 같고. 그래서 로크가 그 이후에 이신론 발전에 미친 영향은 상당한 것이긴 했지만 그 본인은 자기의 의지는 아니었던 것 같다. 그 까닭은 그가 전통적인 많은 기독교 교리를 무시하고 배척한 사실이 그가 두 가지의 막연히 표현된 기독교의 기본 원리를 채택한 사실보다 더 많은 주목을 받았기 때문이다. 뭐. 로크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2명이 있어요. 나오는데 톨란드가 역사상의 기독교에 있어서 모호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모두가 단순한 복음에 부착된 위작의 첨가물이라고 주장했대요. 이 사람도 좀 극단적으로 가는 거죠. 틴들 같은 경우에는 역사상 기독교의 유일하고 참된 부분은 인류의 모든 다른 종교들과 공유하고 있는 교리들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이 두 사람은 공통적으로 신앙은 이성의 영역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했대요. 이신론의 극단적인 형태죠.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만 신앙이 된다. 근데 전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이제 자주 예를 드는 거 A와 A 플러스 B의 얘기. A만 아는 사람은 A 플러스 B를 주장하는 사람을 봤을 때 이 사람은 B만 주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말아요. 예를 들어서 저의 경우 이성애자가 한 사람이 이성애자가 있다고 봐요. 이성애자가 있고 한 사람은 또 이성애 플러스 동성애 그걸 둘 다 지지한다고 봐요. 그러면은 이성애만 지지하는 사람이 이 사람을 봤을 때 너는 왜 동성애를 그렇게 지지하냐 이렇게 비난한. 근데 이 사람이 억울할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 사람은 이성애 플러스 동성애를 지지하니까. 그죠. 네, 보통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결국은 A 플러스 B가 그릇이 더 큰 거고 다 같이 어떻게 보면 다 관용하면서 가는 건데.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이성의 영역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면 저의 경우는 어떠냐면은 이성적인 거 플러스 초이성적인 거 비이성적인 거 어떻게 보면은 이성을 초월한 것들은 이제 다 신앙적인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그죠. 예, 그런 부분을 다 인정하고 가는 거죠. 우리가 근데 신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비이성적인 건 아니잖아요. 나는 충분히 이성적이면서도 그렇죠. 비이성 어떻게 보면 초이성적인 걸 추구할 수 있어. 근데 좀 오해하는 게 주변에도 아마 그런 사람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좀 그런 경우 많이 겪었거든요. 제가 철학을 공부하는 공간에 어떤 뭐 강의를 들어갔을 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좀 이상한 눈으로 보는 거죠. 야 그러면 너는 좀 비합리적이고 신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 신을 안 믿는 사람한테 우스워 보이는 거죠. 되게 억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그런 맥락? 맞습니다. 이성의 영역 그런 얘기. 이신론적인 측면. 네, 넘어갈까요? 그 다음에 이제는 그 시민 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이신론이 좀 이따 그 연결되는 지점이 있나요? 있어요. 뒤에 또 나오더라고요. 인간호성론에 좀 연결되는 기억이 안 나는데. 나오나 일단 보죠 한번. 네, 아무튼 여기는 이제 좀 다른 파트예요. 이제 시민 정부에 관한 게 나옵니다. 로크가 이 정치론을 쓰게 된 동기는 자신이 서문에서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 우리의 어진 윌리엄 왕의 왕위를 확립하기 위해서였다. 이 사람도 왕권 확립을 위해서 네. 애쓰네요. 애씁니다. 네, 국가주의자고 또 왕권주의자인가? 근데 그러는 동안 홉스가 이제 성취하지 못했다고 생각한 두 가지를 약간 정치 철학을 형성할 기회를 얻었는데 첫 번째는
근본적인 문제들이 야기되지 않고 또 아무리 실질적 주권의 소재를 결정지을 필요도 느끼지 않도록 정치적 권력을 정부의 여러 부문과 국민 사이에다가 분배하였다. 그러니까 권력 분배. 그죠. 권력을 분배하는 거. 이런 뭐 근본적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네. 분배하면 된다. 네. 둘째는 모든 사람과 모든 단체가 도덕적 판단에 복종하도록 도덕 원리를 정치적 권력보다 우위에 서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도덕이 정치보다 우위에 있는 거죠. 위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아주 쉬운 예시로 홉스는 아까 말했지만 도덕성은 여기에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합리성이 중요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도덕성이 그거보다 위에 있다. 잘한 거죠, 이거는. 그렇죠. 이렇게 딱 지금 현대예요. 현대예요. 권력 분배하고 도덕이 어떻게 보면 법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법.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의견이 되게 다른 게 아까 그 홉스는 자연 상태 이것을 이제 무정부주의를 굉장히 극단적으로 비난했잖아요. 맞아요, 그 문제가 많다. 네. 근데 로크는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시민 사회에 들어오기 전에 자연 상태에서 생존했다. 그때 우리도 다 살았지 않냐. 맞아요. 그래서 아메리칸 인디언 이거를 전 정치적 사회의 신뢰로 지적을 했대요. 걔네도 살고 있다. 예. 그리고 자연 상태에 있어서 모든 인간에게는 어떤 권리가 주어지는데 그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 자유, 그리고 재산에 대한 권리다. 이 권리는 양도할 수도 없고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소유하고 있다. 이건 지금도 우리 헌법에 나오지 않나요? 그러니까 되게 그래도 합리적이에요. 네. 뭔가 공산 개념보다 자기의 그 사유재산, 사유재산이 참 중요한 이슈인데 지금도. 그렇죠. 그거를 잘 표현한 것 같아요. 부동산. 네, 그런 것도 있고요, 맞아요. 뭐 주식 이런 거던가. 자연의 법칙은 곧 모든 사람에게 다른 모든 사람의 평등한 권리를 존중하도록 요구하고 그리하여 사회 질서의 평화를 증진시키도록 요구하는 이성의 가르침이다. 여기가 전 이제 정체성이라고 봐요. 이 다음 문장 한번 읽어주세요. 인간은 천성에 있어서 사회적 존재요. 따라서 사회는 시민적 제도나 국가보다 앞서는 것이다. 만일 인간이 충분히 이성적이기만 하다면 자연 상태야말로 실로 조화와 행복의 조건일 것이다. 이게 딱 홉스와 완전 반대 지점인 것 같아요. 다르네요. 완전 그 정체성을 서로 보여줄 수 있는 측면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자연 상태를 긍정했네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냥 정치적 동물이기 때문에 시민적 제도, 국가 이런 테두리보다 먼저 앞서서 정치적이다. 그래서 인간이 이성적이기만 하다면 오히려 자연 상태야말로 근데 이거 진짜 맞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국가와 강한 권력이라는 것이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투입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정치적 생물이기 때문에 내비뒀을 때 자유롭게 조화스러운 것이 가장 좋다. 근데 이게 실제로도 맞는 게 동물을 봐보죠. 동물. 자연 상태에 있는 동물들이 서로 막 물론 간간히 싸우긴 하겠지만 서로 무리를 이루어서 그죠. 평화롭게 산단 말이죠. 그죠. 자기 번식하면서. 근데 인간은 걔네들보다 더 뛰어난데 그죠. 이성이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 이런 반대 지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국가가 필요 없냐? 그럼 위험이 야기되고 이런 건 뭐라고 할래? 했을 때 제가 이 사람이 되게 합리적이다 생각한 게 그래서 국가가 필요하다 해요. 좀 이따 나올 겁니다. 근데 그게 논리가, 왜 그러냐면 일종의 보험이라고 해요. 맞아요. 보험 얘기 나와요. 네, 보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A 국가가 우리를 전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 국가의 목적인 거고 맞아요. 그리고 진짜 악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용으로 국가가 있는 거지 이 국가가 제 넘버원은 아닌 거다.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다른 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논리가 진짜 타당한 게 불행하게도 자연 상태는 목가적이 아니다. 정부는 아닐지언정 약간의 사람들이 탐욕을 일으키고 타인들의 권리를 침범할 뜻을 품고 있기 때문에 자연 상태는 전쟁의 상태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다. 그렇죠. 되게 논리적이에요.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그들의 권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침략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된 나머지 상호 보호에 대한 계약을 맺고 단결한다. 뭔가 법적인 측면이죠. 저 여기 다음이 진짜 핵심이라고 보는데 이 계약, 지금 계약을 했잖아요. 그 속에 들어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후에 활동에 있어서 그 계약을 이행하도록 선출된 직원 지금으로 따지면 국회의원이던가 대통령 같은 거잖아요. 정부, 네, 정부잖아요. 자신들의 약간의 권리를 양도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근데 여기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의 권리를 모두 양도하지 않는다. 야, 이거 멋진 말인데. 진짜 반대예요. 홉스랑. 홉스는 그랬잖아요. 다 양도해야 된다. 온전히. 다 온전히 맡겨야 된다. 군주한테. 종이 돼야 돼. 노예가 돼.
근데 여기서 진짜 기가 막힌 민주주의적인 말을 하잖아요. 맞네요. 직원들에게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할 만큼 힘을 줄게. 근데 필요 이상은 안 줄 거야. 야, 이거 감동적인데 어떻게 보면? 이거 보고 진짜 이게 정말 가장 다른 지점이고 민주주의적인 발상이다. 이거는 조금. 진짜 민주주의가 이런 거죠. 네. 약간의 권리. 재밌었어요. 이거 보고. 예. 여기까지는 좀 쉽더라고요. 쉽네요. 네. 논리적이고 로크는 마치 자연 상태가 만일 소수의 간악한 자들에 의해서 침범당하지 않는다면 시민사회의 상태보다 더 훌륭하리라고 확신하고 있는 듯한 서술을 하였다. 그 까닭은 자기의 자연적 권리를 모두 소유하는 것이 약간의 권리만 소유하고 다른 권리들을 양도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다. 이거 정말 이 말 너무 이해가 가요. 이 말이 맞는 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시민 사회, 그러니까 국가 사회가 더 깊어질수록 우리 법적 제약이 생기고 내 자연적 권리가 뺏겨요. 그래서 약간의 권리밖에 못 갖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은 우리가 제일 좋은 거는 자연 상태처럼 좀 자유로워지는 거다. 물론 제가 그걸 바란다는 건 아닌데 이 사람의 논리가 너무 이해는 돼요. 이해됩니다. 맞아요. 그러나 자연 상태는 불안정한 것으로서 전쟁의 상태와 시민 사회의 상태와의 사이에서 부동하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시민사회의 상태는 전쟁의 상태보다 훌륭하기 때문에 시달리고 경험을 쌓은 모든 사회들은 정치적 힘의 보호 밑에서 살겠다는 계약을 맺어왔다. 추상적으로 생각한다면 자연의 상태가 인간에게는 최선의 상태일는지도 모른다. 네. 그러나 실제적으로 생각한다면 정치적 사회의 상태야말로 사람들이 상당한 자유와 충분한 안전의 공동 보장을 위하여 안출할 수 있는 최선의 상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최선. 네. 시민사회의 상태는 전쟁의 상태에 대한 일종의 보험 정책인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던 지점이 이겁니다. 야, 이거 너무 멋진 문장, 민주주의에 대한 너무 멋진 문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인하는 게 민주주의는 행복이라기보다 잘 정리한 것 같아요. 민주주의는 최선이에요. 최선이자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러니까 그 폭을 지키는 거지. 그러네요. 네, 맞아요. 그거는 좀 잘 정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정부도 만일 그것이 피지배자들의 상호 동의에 의해서 수립된 것이 아니라면 정당한 것이 못 된다고 로크는 단호하게 주장하였다. 어떠한 정부도 그것이 만일 정복에 의해서나 혹은 약자에 대한 강자의 난폭한 힘에 의해서 세워졌다면 복종을 요구할 권리를 갖지 못한다. 야, 이거는 탄핵이죠. 아니 아까 그 홉스랑 다른데요? 그죠. 네, 홉스는 그냥 어떻게 세워도 상관없어. 결과만 중요해 이랬잖아요. 와. 그러니까 말 그대로 힘으로 갖고 왔으면 이거를 국민들이 복종할 필요가 없다. 와, 이건 되게 상식적인 얘기인데 지금은 만일 어떤 정부가 합법적으로 세워진 것일지라도 위임된 직분의 한계를 넘어서 시민들 각자의 권한 속에 보유되어 온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그 정부는 즉시로 그 자신의 피지배자와 알력에 빠질 것이요 또 당연히 전복되어도 좋을 것이다. 이게 역시 또 탄핵이죠. 그러네요. 지금으로 따지면. 이거지. 이게 지금 현대 지금 정치 모습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로크가 정부의 빈번한 교체를 실험해보고 싶어하는 급진주의자는 아니었다고 이렇게 잘 말합니다. 또 안정이 필요하니까 어느 정도 세상이. 그러니까 이전에 그 명예혁명이라는 게 혁명을 일으켰을 때 그 피 한 방울도 안 흘려서 명예혁명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약간 용기도 있고. 근데 또 웃긴 건 제가 확실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이 다음에 그 크롬웰이라고 해서 그 아마 독재가 시작될 거예요. 또 독재. 영국에서 독재가 있었군요. 그 아마도 제 기억으로는 틀릴 수도 있지만 아무튼 중요한 거는 로크의 이 사상은 현재까지 되게 재밌는 관점인 것 같아요. 유효하죠. 제 친구 중에 정치외교학과 친구가 있어서 이번에 읽고 야 홉스랑 로크 진짜 중요하겠다니까 야 말도 마라. 그 정도예요 또? 진짜 걔네 때문에 너무 힘들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가 봐요. 이 사람들이 이제 기원 같은 정치에서 정말 중요한가 봐요. 그죠. 네. 그래서, 재밌습니다. 시민의 집단을 도덕적 권위 밑에 두었던 것과 같이 정부의 직원들을 자연 법칙의 도덕적 권위 밑에 두고 있다. 법이 끝나는 곳에서 폭정은 시작된다. 야, 법이 없는 곳에서는 폭정이 된다. 시민사회의 상태 내지 국가는 요거 나오죠. 이거 진짜 중요하죠. 이거 이제 삼권 분립이 나와요. 이 삼권 분립이라는 게 이 사람이 만든 용어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후대에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뭐 몽키스페뉴인가 뭐 누가 있는데 이름을 지은 것도 따로 있고
근데 이전에도 이 삼권 분립의 형태는 재밌는 거는 그 고대 로마 시절의 공화정에서도 제시를 했다고 해요. 그게 이상적이었지만 네. 잘 정리했어요. 한번 읽어주세요. 시민사회의 상태 내지 국가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 그리고 그러할 경우에만 존재하게 된다. 시민사회는 세 가지가 충족되어야 된다. 네. 그럴 경우에만 존재할 수 있다. 네. 널리 알려진 고정된 성문법과 따라서 법적으로 선정된 입법가가 있어야 한다. 성문법이 그 이룰성 그리고 문이 우리가 문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문법 말 그대로 헌법 같은 게 있어야 되고 고정된 거 네. 그리고 법적으로 선정된 입법가 국회의원이 있어야 된다. 국회의원이네요. 그렇죠. 네. 입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쟁의를 접수하여 성문법에 따라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이름 높고 공평무사한 재판관이 있어야 한다. 사법이죠. 입법 사법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그리고 법을 시행하고 재판관의 판결을 뒷받침할 수 있을 만한 힘을 가진 이름 높은 행정관이 있어야 한다. 이게 행정, 입법 사법 행정 이야기를 했네요. 딱 지금 하고 딱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굉장히 재밌죠. 네, 이들 정부의 3부문은 평행적이요 협조적이긴 하지만 상호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정부의 권력을 이 세 부문 사이에 분할함으로써 정부는 유순해질 것이요 위험한 존재라기보다는 오히려 시민 개개인이 각자의 어느 정도의 자유를 보존하는데 유용하게 될 것이다. 진짜 맞는 말이에요. 재밌네요. 네. 와. 그다음에 아래는 또 자유주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거 인상 깊었어요. 진짜 이 사람이 자유주의의 원조인가 싶기도 하고 자유주의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도. 네. 자유주의에 대해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자유주의라고 불리어지는 전통의 전형으로 되어 있다. 보통 이러한 유형의 자유주의가 표명한 것은 로크 자신이 제시한 특질들을 종합시킨 것들이었는데 이 자유주의는 인간 인식의 범위에 관해서는 온건한 회의적인 입장을 취해왔고 종교적 신앙이 막연하게 짜임새 없고 희미해진 신조들에 대해서 만족하여 왔으며 보증이 어렵고 변화가 인생에 흥취를 더해줄 수 있는 넓은 범위의 사건에 대해서 관용적이었으며 개인의 권리를 고집하면서도 사회적 의무에 민감하였고 날카로운 논쟁을 일으키게 함이 없이 정치적 문제들을 처리하려고 하였으며 반항의 위협을 하기 좋아했으나 이 위협이 실행을 싫어하였으며 또 무엇보다도 악은 사실은 그다지 악한 것도 아니며 선이 머지않아 이 세계에 충만하리라는 희망에 차 있었다. 이러한 형식의 자유주의 속에 로크의 정신이 살아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요. 온건한 회의적 입장은 회의적이라는 건 막 이렇게 좀 질문을 던지고 그런 거잖아요. 온건하다. 이제 너무 극단적인 회의는 아니고 온건한 회의.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좀 짜임새 없고 희미해진 신조. 종교원이 약해졌으니까. 그 다음에 개인의 권리와 사회적 의무를 강조하고, 그러니까 날카로운 논쟁 없이 정치 문제를 처리하려고 하고, 반항의 위협을 좋아했으나 실행을 싫어하고, 선을 강조했다. 희망 이런 것 같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좀 희망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네. 또 오늘날 자유주의는 또 달라요, 맞아요. 저도 그 말하고 싶었어요. 다르죠. 지금의 자유주의는 사실 이 이후에 산업혁명 때 이어진 자유주의잖아요. 사유재산의 자유. 국가가 개입하지 말라는 거랑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맞아, 정치적 맥락이 또 다른 것 같아요. 네. 나중에 또 나오겠죠. 맞습니다. 이제 그리고 인간 오성론, 드디어 유래. 인간 오성론. 이거 어렵습니다. 네, 어려운데 제가 한번 간략하게 이걸 좀 요약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핵심은 하나예요. 하나인데 잠깐 요거 한번 읽어보고, 이 사람은 이제 인간 오성론이라는 그 주제인데 이걸 어떤 방식으로 썼냐면 그의 지적 발전의 여러 단계 및 문제점에 대한 그의 의견의 점진적 변화가 반영되고 있다. 그래서 어떤 거는 그 의미가 잘못 모호하여 포착하기 어렵다. 때로는 집필 초기에는 확실히 예기치 못했던 것으로서 사실은 채택하고 싶지 않았으나 마지못해 인정한 걸 썼다. 이런 게 나와요. 나오긴 합니다. 내용이. 근데 이거 봤을 때 스피노자랑 저술 방식이 다르다. 스피노자는 딱 자기 결론을 써가지고 맞아요. 완벽할 때만 쓴 거잖아요. 그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연역적으로. 근데 이 사람은 막 쓰면서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수정하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자기의 저술 방식을. 재밌어요. 굽히지 않는 성실성, 지적인 솔직성이 있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굽히지 않는 성실성. 맞아요.
그 30년 동안 썼죠, 그러니까. 맞아요. 약간 그 뭐랄까 이 사람이 썼었던 목적이 뭘까 봐보면, 네. 그러니까 옳은 것, 진리를 탐구하기 전에 우리의 오성부터 탐구하라 이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이 오성이 제가 옛날에 그 5가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철학을 공부하면서 깨달은 거지만 그 깨달을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나의 지각 능력, 나의 깨달음의 능력. 영어로는 understanding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understanding, 예. 이해하는 그냥 깨닫는 거예요, 그냥. 근데 한자로 어렵게 써놔서 그렇지. 근데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먼저 우리의 오성을 탐구하라. 로크가 이게 인간 오성론을 쓰게 된 배경이 이 책에 나오는데 막 그 친구들하고 논쟁을 하다가 이게 아니 지금 우리가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이 얼마나 그 깨달을 수 있나, 인간이 어디까지 알 수 있나, 그걸 먼저 설정하고 이 문제를 나중에 토론해 보자. 이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됐대요. 중요해요. 인식론이잖아요. 이것도. 인식론이죠. 그 중세 시대까지만 해도 고대랑 형이상학을 관심 가졌지만 지금은 다 인식론이에요. 맞아요. 우리가 어디까지 인식을 할까? 인식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 그러니까요. 오성이 필요하다. 이때 그러니까 근대 철학자들을 특히 서양 철학자들은 인식론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내가 뭘 인식할 수 있나, 뭐가 참인가, 뭐가 진짜 있는가. 근데 저는 그 폭문을 좀 이따 끝날 때쯤에 이야기하려 했지만 그 물리학이 약간 선도했다 봐요. 아, 과학이. 네. 물리학이. 왜냐면 거기에 이미 이제 증명을 해버리니까 초조했을 거예요. 맞아요. 아니 우린 증명 못하는 걸 자꾸 파는 거야? 우리 뭐지? 무능한가? 약간 이런 느낌. 맞아요. 그래서 분명 그게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로크는 자연과학자들은 끊임없이 인간의 지식을 증진시키고 있지만 신학자들은 뭐 세계의 기원과 최후의 심판에 관해서 인간의 타락과 신의 은총에 관해서 천사니 뭐 천국이니 지옥이니 이런 거 직접 알아볼 수도 없는 그 많은 것들에 대한 무익한 논쟁을 일삼고 있다. 또 신학을 또 여기서도 또 이제 막 배격하죠. 그렇죠. 이런 경향성. 점점 이제 종교는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크의 인식설이 나와요. 초기 인식설. 초기입니다. 초기 인식설. 근데 이게 되게 길기도 하고 어렵잖아요. 아 이거 진짜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네. 그래서 이게 진리의 척도는 사물이 이러하게 실제로 존재하고 우리가 감관에 의해서 그대로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다. 감관으로 사물을 발견하는 거. 진리의 척도. 네. 우리 밖에 있는 사물들을 발견하는 거. 자연이 부여한 능력에 의해서 감관으로 관념을 형성하고 그것들을 명명하는 거. 이런 건데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념은 경험으로부터 온다.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우리의 모든 관념은 경험으로부터 온다. 그 데카르트도 그 이야기했죠. 경험으로부터 온다. 이거를 저는 이제 이 명제가 너무 강력해서 이 전제가 이것도 전제잖아요. 모든 관념은 그래 경험으로부터 오지. 이 로크는 또 전제가 이제 다른 데 또 보니까 타블라 라사라 그래가지고 백지 인간은 백지 상태로 태어났는데 그 이후에 모든 경험을 통해서 자기의 관념이 생성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강력한 구절이라서 저도 지금은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러면은 경험하지 않으면 그거는 뭐지? 뭐 만약에 아무것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생각도 못 하나? 모르겠어요. 이게 참 어려운 것. 그래서 이 사람한테 그래서 관념이 되게 중요해요. 맞아요. 대상이 있고 마음이 있는데 대상과 마음 사이에 관념이 있어요. 관념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파악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계속. 예, 그래서 여기서 경험에 대해서 좀만 설명하면 예. 직접적 교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사물과 직접적 교섭을 해야 된다. 그리고 사물의 직접적 감지다. 직접적 감각적으로 감각하는 거, 감각 경험들. 그래서 근데 이 경험이 주관적 결과라는 거죠. 그죠. 감각에 의해서 무시할 수 없죠. 관념이 그래서 주관적 경험이라는 건데 411쪽으로 이제 점프하면 이 관념은 마음과 외적 대상과의 중간 위치에 있는 것이다. 실로 이 관념은 경험에 주어지는 유일한 대상이다. 경험은 이미 세계의 구명이 아니라 세계가 마음속에 일으키는 일련의 결과들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관념들은 우리가 대부분의 탐구에 의해서 알려고 하는 바로 그 대상은 아니다.
관념이 대상은 아니죠. 다르죠. 그것들은 외적 대상을 대표한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들은 그 외적 대상의 본성을 드러내지는 않는다. 오히려 관념은 마음과 세계와의 사이에 걸려있는 일종의 장막이다. 이게 인식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관념 때문에. 맞아요. 어려워요. 이제. 여기서부터 로코는 딜레마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제일성질 나오는데 이제 제일성질이 뭐냐면 412쪽에 보면 제일성질은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그 전에 한 가지만 여기 잡고 올게. 네. 너무 그 중요한 지점인데. 예, 한번 얘기하세요. 그 전에 그 관념이란 어떠한 것이든 마음이 그 자체 안에서 지각하는 것들이다. 마음이. 네. 그리고 성질이란 그 관념들을 생기게 하는 대상이 지니는 힘이다. 아, 맞네. 그 얘기 나온다. 네. 그래서 제1성질과 제2성질은 결과적으로 그 관념을 생기게 하는 대상들의 힘. 이것에 대해서 그 논하는 겁니다. 제대로 짚어주셨어요. 이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예. 그다음 한번 진행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그 제일성질은 그런 거예요. 뭐 연장이라든지 형상, 운동, 뭐 수 이런 게 제1성질. 어떻게 보면 수학화로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거. 네. 그리고 제2성질은 이것도 관념이에요. 제1성질의 관념, 제2성질의 관념은 제2성질의 관념은 열과냉, 명암, 백흑, 감산. 이게 감각적 성질이래요. 감각적이죠, 아까보다. 예. 그래서 로크가 말하기를 제2성질은 제1성질의 양태. 양태 우리 배웠었잖아요. 그렇죠. 파생물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제2성질은 제1성질의 양태다. 그것들은 대상을 이루는 미립자들의 크기, 형상, 조직 및 운동의 기능인 대상이 지니고 있는 힘들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좀만 쉽게 예시를 들면은 제 성질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운동과 정지만 생각을 해볼게요. 운동과 정지를 하면 열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운동과 정지라는 제1성질이 먼저 존재하고 걔네가 퍼졌을 때 제2성질, 열과 냉, 뜨거움과 차가움의 그 차이가 생긴다.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그래서 이거는 감각적인 성질이다. 감각적인 성질. 그래서 나오는 게 제2성질이 제1성질의 양태인 거다. 근데 이건 사실 물리학적으로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복합적이기 때문에. 아무튼 로크의 생각은 그러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로크의 주장에 의하면 수학은 외적 세계의 구조를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 세계를 탐구하는 게 아니라 수학이 마음에 의해서 제멋대로 형성된 어떤 복합 관념들 사이의 관계를 경험이 가리키는 한에 있어서 탐구하는 하나의 과학이다. 잘 쓴 것 같아요. 이거 재밌잖아요. 이게? 재밌어요. 예. 우리는 보통 수학하면 외적 세계를 탐구하는 거지, 구조를. 그게 아니래요. 근데 마음에 의해서 제멋대로 형성된 어떤 복합 관념들 사이의 관계를 탐구하는 거예요. 그죠. 그 과학이다. 따지고 보면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복합관념. 그래서 더구나 대상에 보여진 형상, 사물에 경험된 운동이나 크기 등은 자연 안의 사물에 객관적으로 실제하는 형상이나 운동이나 크기 등과 같다고 믿을 수 없다. 그죠. 또 재밌는 말이 나오는데, 뉴턴은 물리학적인 이유로 말미암아 상대적 운동과 객관적 운동을 구별하였지만 로크는 인식론적 이유로 말미암아 관념과 사물을 구별하였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로크는 인식론적 이유로 말미암아 관념과 사물을 구별하였다. 그죠. 구별을 해야 되고. 예. 그래서 마지막 문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로크는 우리의 주관적 경험을 낳은 세계 내의 사물들의 본성에 관하여, 로크한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중요하죠. 경험론자니까 사물이 실제 하는데 그 사물의 본성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추론하기에 모든 관념들, 아까 관념은 그 사물과 마음의 중간에 있는 거, 우리가 유일하게 사물을 볼 수 있는 게 관념인데 모든 관념들이 과연 그 사물의 본성을 깨달을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점점 회의적으로 되었다. 어려워진 거죠. 네. 관념이 모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람은 경험론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험에 입각한데 그럼 내가 뭔가를 받아들이면서 그게 경험이잖아요. 네. 근데 이걸 어쩔 수 없이 내가 판단하게 된다. 이 사물에 대해서. 그렇죠. 감각에 대해서. 그럼 이 판단자는 내 관념이 아니냐. 그러면 내 관념이
오성에 의한, 그러니까 잘 깨달음의 작용이 되어 있냐를 봐야 되는데 이러니까 이제 너무 어려워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 사람 정리를 잘 못해요 나중에. 자기도 막 헷갈리고 네. 어려워진 거예요. 맞아요. 관념을 믿지는 못하는데 관념이 어쨌든 사물을 판단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요. 근데 그 보면은 단순 관념과 복합 관념 나오는데 맞습니다. 로커는 주장하기를 인간의 마음은 우선 빈 방이나 아무런 문자도 없는 백지. 이 아까 얘기했던 타블라 라사인데 완전 백지 상태. 경험 이전에 완전히 밀폐된 암실과 같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그 자체에 어떤 힘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런 관념도 또 물론 아무런 지식도 생득적은 나기 전에 아니 나면서부터 갖고 태어나는 어떤 것인데 그런 지식이 없다는 거죠. 예. 로커의 입장에서는 인간이 경험을 해야지만 지식도 생기고 관념도 생기고 그래요. 인간의 마음은 이성적 능력을 발휘할 소재를 경험으로부터 얻을 때까지는 아무런 추론도 할 수 없거니와 이는 마치 훌륭한 연장을 가진 목수가 그의 연장을 사용할 재료를 얻기까지는 집을 지을 수 없는 것과 같다고 하겠다. 그러니까 힘은 있는데 테크닉은 있는데 재료가 없으면 못 짓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경험이라는 재료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인간은 아까 말했지만 힘이 있는데 그게 없다. 그 경험이 없으면 그런 게 없다. 그래서 이성과 지식의 소재는 경험으로부터 오는 관념이다. 이들 관념 중에 일부는 외적인 대상이 신체의 감관에 미치는 자극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감각 관념들이래요. 그리고 그 밖의 관념들은 마음이 그 자체의 작용을 지각하는 데서 오기 때문에 내성 관념들이다. 지금 감각 관념과 내성 관념이 나뉘는데 감각 관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보고 듣고 맛보고 이런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외부에서 오는 자극들. 네. 내성 관념이 뭐냐? 설명이 나와요. 아래. 맞아요. 내성이라는 말은 리플렉션이라고 하는데 마음의 그 자신에 대한 관찰이래요. 마음이 자기를 느끼는 거. 이건 어떻게 보면 데카르트 내가 나를 느끼는 거? 이거 뭐 있었는데 스스로 직각한다 그러나? 인위관념이요? 내가 나를 느끼는 거. 내가 나를 느끼는 그게 내성관념. 마음의 그 자신에 대한 관찰. 데카르트는 그때 관념을 세 가지로 해서 외래관념, 본유관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인위관념. 인위관념이 그 도깨비 같은 거. 인위적으로 만든 거. 그리고 본유관념. 본유관념인가 보다. 근데 본유관념은 굉장히 신적인 요소였어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내성관념. 그러니까 아주 쉽게 관념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이걸 외부에 그냥 자체적으로 맡기는 약간 풍문 같은 느낌 있잖아요. 이런 건 그냥 감각관념이요. 내성관념이라는 거는 내 마음에 관찰을 한다.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작용들.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감각이나 내성을 통해서 얻어지는 아까 두 개의 관념을 통해서 얻어지는 모든 관념은 개별적으로 마음에 나타난대요. 즉 각각의 관념은 단순한 거다. 예로 든 게 있어요. 또 예로 든 게 뭐 백흑, 감산, 열냉, 뭐 그다음 공간 운동 형상, 지각작용, 사유작용, 의욕작용 뭐 이런 것들, 쾌락, 고통, 힘, 존재, 단일성 이런 걸 다 열거했는데. 네. 램프레이트는 비판하는 게 가지각색이고 전혀 일관성이 없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리가 잘 안 됐다는 거죠. 분류가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414쪽에 보면 마음은 단순 관념으로부터 복합 관념을 형성한다. 그리고 이제 아래 보면 세 가지 복합 관념이 세 가지가 나와요. 양태, 실체의 관념, 관계의 관념. 양태란 아무리 복합적이라 할지라도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가정할 수 없고 실체의 의존물 내지 부수물이라고 생각되는 복합 관념이다. 정말 이거 듣는 분들 어려우시겠다. 양태의 예를 보면 아마 좀 아실 수도 있는데 이게 좀 중구난방인데 양태의 예예요. 삼각형, 감사, 살인, 피트와 마일, 날과 시간, 분노, 질투, 자유. 이게 양태의 예인데 혹시 이게 뭔지 아시겠나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다 이해가 되긴 하는데 이거를 듣는 걸로는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자꾸 정리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정리해야 돼 중간중간. 관념이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지각하는 거잖아요. 쉽게 생각했을 때 이렇게 일단 정리하시고 지각하는 거지. 근데 이제 양태라는 것에 이 복합적으로
복합적인데 네,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건 당연해요. 왜냐면 예를 들어 감사. 누군가 있어야 감사하지 않습니까? 살인도 누군가 있어야 죽이고요. 그런 맥락에서 날도 다른 날이 있어야 날이 있고 분노, 질투, 자유도 뭔가의 다른 감정이 있어야 생기기 때문에 양태는 부수물 그런 복합관념이다. 이해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관계의 관념이라고 나와요. 그렇죠. 관계관념. 예. 이거는 마음이 독립적인 한 관념을 생각하는데 국한되는 게 아니라 그 관념을 넘어서 그것이 다른 관념들과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것 때문이다. 한 관념이 다른 관념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은 무수히 많으며 따라서 우리의 관계와 관념은 다종다양하다. 로크가 논구한 바에 있는 관계의 관념은 원인과 결과, 동일성과 다양성, 공간과 시간과의 관계, 성질의 정도와 관계, 생물학적 관계, 그리고 인간의 행위와 도덕적 판단의 기준의 관계들이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아까 복합관념은 세 가지라 했잖아요. 양태, 두 번째 이제 관계의 관념인데 복합적인 관념에는 관계들을 형성하는 관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관계의 관념. 이거는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다. 이런 관념이 우리한테 있다. 관계랑 관계끼리 연결시키는 관념이 우리한테 있다.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아마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다음에 실체의 관념. 여기가 제일 어렵다고 합니다. 로크에게 상당한 괴로움을 끼쳤다. 첫 줄부터. 네, 상당한 괴로움을. 네. 여기 근데 나와 있는 게 415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한 실체의 관념은 주어진 한 관념군을 결속하고 있는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어떤 것의 관념이다. 얘가 쉬워요. 만약에 예컨대 우리의 황금에 대한 관념, 황금을 떠올려 보세요. 황금. 그러면 이거는 황색, 상당한 무게, 불 속에서는 타지 않고 녹는 성질, 뭐 왕수라는 게 있나 봐요. 왕수 속에 있어서의 용해성 등의 관념들을 언제나 함께 생기게 하는 어떤 것의 관념인 것이다. 이게 황금이 복합 관념이면서 실체라는 거죠. 실체의 관념. 그렇죠. 실체인 어쨌든 황금이나 실체는 있으니까 저 밖에 물체로. 그렇죠. 예. 근데 이 복합 관념이자 실체의 관념은 지금 말했던 황색이라든지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단순한 관념이겠죠. 하나의. 그러니까 이 관념이라는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걸 자꾸 놓치면은 저도 이거 공부하면서 자꾸 놓치니까 이해가 안 됐던 측면들이 있는데 이 관념.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를 인식하는 것, 우리가 뭔가를 지각하는 것은 실체도 있고 그리고 양태도 있고 그 관계와 관계를 연결하는 관념도 있다. 이 정도만 그냥 이해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복합적으로 여러 관념들이 이게 복합관념이다. 관념이 그렇게 종류도 많고 분류도 많이 할 수 있네요. 네. 어쨌든 그 로크는 저 사물을 관념이 파악해야 되는데 실체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냐를 분석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거죠. 여기서부터 진짜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제가 정말 혹시 몰라서 좋습니다.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관념이 존재하는데 이건 단순과 복합이 있습니다. 복합은 단순에서 나와요. 근데 이 단순이 아까 이야기했었던 그 감각관념, 내성관념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감각관념은 내가 느끼는 대로 바로 풍문같이 딱 느껴지는 대로 느껴버리는 게 감각관념이고 내성관념은 내가 내 마음을 관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단순한 관념들인데 이것들이 쌓이면 복합관념이 될 수 있다. 단순관념으로부터 복합관념이 형성이 된대요. 단순관념이 합쳐지면? 그렇죠. 그런 작용들을 통해서 형성이 된대요. 그래서 이 복합관념은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한 겁니다. 양태가 있고 관계의 관념이 있고 실체의 관념이 있다. 그 양태는 아까 말했던 그런 파생물적인 거, 뭔가 현상이 일어나려면은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합적으로 생기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양태. 실체의 의존물. 그렇죠. 의존물. 부수물. 이 양태다. 그렇죠. 그리고 관계라는 거는 뭐 원인과 결과 이런 것처럼 서로 연결성이 있는데 우리는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인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존재한다. 그리고 실체. 우리가 실체 존재하지 않냐. 황금은 황금이지 않냐. 이렇게 실체를 존재할 수 있다고 믿지 않냐. 실체는 또 여러 가지 그 단순관념들로도 결합돼 있죠. 그렇죠. 여기까지가 도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진짜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이거. 416쪽에 거의 다 왔어요.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는데 로크의 초기 견해는 직접적 실제론
혹은 자연적 실제론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후기 견해는 상징적 실제론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직접적이냐 상징적이냐. 직접적으로 실제론이 실제 좀 존재하는가 뭐 실제론이 유명론에 반대해서 나왔었죠. 그 아리스토텔레스 때 그죠. 이게 스콜라 철학대인가? 실제와 유명이 이렇게 대립하는 거 아니었나요? 저도 기억이 어렴풋한데. 네. 근데 어쨌든 유명론은 이름뿐이다. 그랬잖아요. 그 나무가 얘기하면서 이건 이름뿐이야. 이건 유명론이고 실제 나무가 존재한다가 실제론이한다. 이렇게 헷갈리네. 헷갈려요. 슬슬. 어쨌든 그래서 직접적 실제론은 직접에서 상징으로 갔다는 건 좀 더 추상적으로 됐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애매모호해졌다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런가 봐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경험을 실체로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경험이 실제 한다. 맞아. 그러니까 이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우리 벌써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리학적으로 뭐 이거는 무슨 원소를 가졌다 이런 거는 정의하기가 참 쉬운데. 그런 거 쉽죠. 간단하죠 뭐. 근데 우리의 경험이라는 걸 경험을 정의한다고요? 포착하려고 너무 어렵잖아요. 우리의 관념을 어렵네. 실제한다라고 하긴 되게 어렵잖아요. 경험은 그냥 순간순간적이고 감각적인 건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철학자라서 이걸 진리를 밝혀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아래 보면은 지식이란 이제 인식의 등급과 범위 같은 게 나옵니다. 이것도 되게 이거 좀 어려워요. 이것도. 지식이란 우리가 가진 관념들의 연결과 일치 또는 불일치와 대립에 관한 지각 이외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나에게는 생각된다. 이게 중요한 지점인데 좀 이따 나오겠지만 관념들을 연결하는 그 연결하는 것 지식이란 이게 일치하냐 불일치하냐 이것을 위한 척도일 뿐이지 그 이상은 아무것도 나한테는 필요 없다. 지식의 전부가 그러니까 관념의 밑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연결하거나 아니면 뭐 불일치하거나 대립하거나 관념들이. 근데 이 말도 근데 따지고 보면 맞는 것 같아요. 필요하죠. 지식이 있어야 관념을 연결시킬 수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념들의 일치와 불일치는 네 가지로 된대요. 동일성 또는 상위성. 이게 첫 번째. 그다음에 관계. 두 번째. 공존 또는 필연적 연결. 세 번째. 네 번째는 현실적 존재. 네. 근데 이게 분류가 잘 된 게 아니라고 램프레이트가 합니다. 우리가 또 언뜻 읽어도 이게 도대체 뭔 분류냐. 맞아요. 벌써 정말 여긴 헷갈리더라고요. 헷갈리잖아요. 관념들의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 이게 네 가지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로크도 그러니까 잘 몰랐던 자기도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헷갈렸을까는 제가 마지막에 서평을 해볼 텐데 좋아요. 일단 이 흐름대로 따라가 보죠. 진짜 어려워요. 근데 이 논리를 우리가 알아가는 거는 되게 좀 철학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습득하고 있는 느낌이긴 해요. 그래서 애매한데 로크가 추리와 인식을 위한 대상으로서 우리가 가진 것은 오직 관념들 뿐이라는 견지를 고집하는 한 이게 전제잖아요. 로크의 전제. 그죠. 이걸 고집하는 한 그는 우리가 관념과 관념 상호 간의 일치와 불일치를 지각한다고 말할 수는 있을 것이나 관념이 일치하냐 불일치하냐 이런 건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관념과 관념 이외에 존재와의 일치 또는 불일치를 지각한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게 문제되는 지점인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어려운 말이었어요. 전 사실 그러니까 관념 위에 존재라는 거 사물이라고 봐야 되나? 저는 이거는 약간 형이상학적인 측면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념과 관념을 지금 일치시키냐 불일치시키냐 하잖아요.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거. 내가 인식하는 거를 관념과 관념의 일치 불일치를 아는 게 지식인데 연결시킬 수 있는 그 재료가 지식인 건데 존재와의 일치 이거는 알 수 있다고 말은 못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뭐 년월일시 이런 거 있잖아요. 있죠. 이런 거는 아까 어딨지? 그 관계와의 관계 이런 거던가 양태의 관계 이런 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관념들을 알 수 있다. 이거는 맞아. 인식할 수 있어. 근데 그 날의 본질이 뭐야? 이런 형이상학은 존재에 대한 것과 일치시키는 것. 예를 들어 28일이라는 날이 있잖아요. 그럼 이 28일이라는 존재와 완벽하게 연결이 되냐? 본질가 맞냐? 28일이라는 존재가 있냐? 이런 거는 우리가 알 수는 없다. 약간 이런 거 같아요. 우리의 관념과 그 실제 존재를
연결시킬 수 있냐? 그렇죠. 우리는 그저 그냥 관념과 관념과의 연결성만 알 수 있다. 그렇죠. 관념 사이에서는 뭐 연결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네. 그게 존재와는 연결이 안 된다. 그렇죠. 네. 굉장히 어려운 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관념들은 추리와 인식을 위한 재료의 전부라는 것을 계속 주장하면서 또 한편으로 관념 이외의 현실적 존재, 마음 밖에 있는 현실적 존재, 이거 사물들이겠죠. 에 관한 인식에 어느 정도까지는 도달할 수 있다고 로커가 주장했어요. 지금 방금 말했던 거랑 비슷하죠. 현실적 존재, 어느 정도까지는 도달이 가능하다. 그래서 관념은 오직 마음의 직접적 대상이라고 말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래서 아래 보면 그래서 로크는 자기가 확인하고 정당화하기를 꾀했던 지식의 종류 가운데 감히 현실적 존재를 넣었던 것이다. 현실적 존재. 야, 이게 현실적 존재라는 건 진짜 사물 아니에요? 그렇죠. 사물의 그러니까 본체. 우리로 쉽게 표현하면 물리학적인 원자. 뭐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관념이 직접 간다고 거기를. 그거 갈 수가 있나? 로크도 좀 그래서 아래 또 나와요. 지식의 등급이. 로크의 가장 높은 수준의 지식은 직각이다. 직각, 인투이션이라고 나오는데 직각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것은 너무나 확실한 까닭에 그것을 가진 사람에게는 증명이라는 것이 필요 없다. 그는 이성으로 하여금 마음속에 있는 관념을 지나 마음 밖에 있는 사물에 이르게 할 수는 없었다. 오히려 그는 가장 확실한 지식은 오직 하찮은 문제들에 관해서만 대체로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는 흰 빛은 검정 빛이 아니라는 거. 뭐 요런 거? 요게 직각인가 봐요. 네. 뭐 직접적으로 바로 알 수 있는. 그렇죠. 예. 현실적 존재에 관한 인식 가운데에서 직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이 한 가지란 각자가 자기 자신의 존재에 관해서 가지고 있는 지식이다. 여기서 로크는 데카르트의 코기토 에르고숨, 이거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거의 선도를 감사히 따르고 있다. 그러니까 직각이라는 거는 가장 높은 수준의 지식인데 네. 의심의 여지가 없이 확실하다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것은 가장 그 중에 확실한 거는 현실적 존재에서 확실한 건 오직 딱 한 가지다. 나 자신. 나 자신의 존재는 확실하다. 그럼 그렇죠. 내가 나를 파악하는 건데 현실적 존재. 그래서 그러나 마음과 외부 세계와의 중간에는 관념들이 가로막고 있는 까닭에 이 외부 세계에 관한 지식을 직각이 우리에게 주지는 못한다. 그죠. 그죠. 관념이 가로막고 있어서 아주 쉬운 예시로 이거 진짜 이게 설명하려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마음으로 딱 이해하는 거는 그나마 할 텐데. 이거 로크의 의견과는 반대되지만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말할게요. 그러니까 사과가 빨갛다라고 하지만 저 사과가 빨간지 안 빨간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이제 관념과 관념이 맞닿아 있는 거죠. 내 관념엔 빨갛지만 사과의 관념은 빨갛지 않을 수도 있고 사과라는 아이의 관념에는 색채라는 게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사과는 예. 빨갛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과 그리고 관념이 잘못 인식할 수도 이렇게 있죠. 하면 되겠네요. 저희의 인간과 강아지와 개미와 이렇게 한열로 놨어요. 새 객체를. 사과를 바라볼 때 각자의 관념이 다를 겁니다. 다르죠. 그 각자 색깔이 다를 거예요. 감각하는 게 다르니까. 그러니까 감각하는 게 다르고 관념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이 강아지랑 개미를 설득하려고 하는 순간 되게 어려운 거예요. 장벽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왜냐면 강아지는 색채를 예를 들어 흑백으로밖에 못 느끼고 개미는 색채 자체를 못 느껴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 관념을 얘네들의 관념에 막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어렵다. 이런 개념이죠. 사람마다 또 관념이 다 다르고. 그렇죠. 이게 그나마 쉬운 예시인 것 같아요. 어렵네요. 관념이 그래서 가로막고 있다. 관념이 가로막고 있다. 그다음에 다음 단계의 지식은 논증이다. 로크는 이것도 역시 데카르트식으로 생각하였다. 논증은 일련의 과정을 밟은 증명으로서 그 과정의 하나는 즉각적으로 자명한 진리이다. 논증의 방법을 성공적으로 적용하는 예는 수학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거 맞죠? 도덕의 여러 원리에 관해서도 수학에서와 같이 타당한 논증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라는 희망을 걸었다. 이것 때문에 딜레마가 생긴 겁니다. 도덕을 수학처럼 나올 수가 있다니. 그것도 그러네요. 이것 때문에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쁘다는 게 아니고 도덕을 저희가 어떻게 감히 정치와 경제와 이런 도덕을 정답을 어떻게 내리죠? 그러니까 이거 아까도 했던 말인데 이렇게 인문학적인 것과 수학적인 건 다르잖아요. 영역이.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있고 아닌 게 있는데 이거 안 되는데 도덕은 수학으로 가면 안 되는데. 근데 이때 당시의 시대 상황을 잘 보면 네. 사람들이 궁금했었던 존재들을 자각하기 시작했잖아요. 과학에 폭발적 산물이 생기니까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 시대에 편승했던 것 같아요. 이거 이러면 도덕 맞아. 도덕도 정답이 있겠는데? 수학처럼.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거 좀 잘못 판단했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지점을 이 사람이 안고 갔구나. 실제하는 세계를 탐구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논증도 그 무력하기가 직각이나 다름이 없다. 결과적으로 못 느낀다잖아요 지금. 직각으로도 나 말고는 잘 모르겠고. 맞네. 논증도 수학 말고 도덕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것도 직각과 다를 바 없이 되게 한계가 있다. 아니 로커는 신의 존재를 논증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대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논증하려고 했나 봐요.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요. 재밌어요. 그래서 논증은 실제하는 세계에 관한 지식을 제공하지 않는 점에 있어서 직각과 조금도 다를 바 없다고 결론지었다. 직각도 논증도 광대한 자연에 관한 지식을 생산할 수는 없다고 인정한 것이다. 그러면은 자연을 어떻게 알지? 그래서 이리하여 로크는 그의 인식론적 고찰에 있어서 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완전 위기죠.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인간이. 모르잖아요 지금. 네. 어떻게 알지? 419쪽에 보면 로크는 물리학이 수학과 마찬가지의 논증적 과학이 되기를 원했다. 이해되네요 이제. 논증적 과학이 되기를. 그래서 로크는 물리학에 있어서 시험해보지 않고 결론에 도달할 것을 희망하였다. 실험을 안 하고 결론에 도달한다. 다른 한편 그는 우리가 경험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니까 이거를 놓진 않네요. 우리는 논증의 바탕을 가지지 못했다. 논증 그저 경험밖에 없죠. 우리는 관념밖에 없고. 우리는 물체의 구성 요소의 성질을 알지 못한다. 모르죠. 우리는 오직 마음과 자연물의 중간에 자리 잡은 관념들을 자료로 삼을 수밖에 없다. 합리론적 이상은 비록 생각하기에 매혹적인 것이기는 하나 우리 인간에 처해 있는 인식론적 형편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그림의 떡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합리론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성을 쫓다 보면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했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이 경험론은 경험을 통해서 또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거였잖아요. 맞아요. 방향이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건 합리론적인 게 이상적이긴 해. 매혹적이긴 한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식론 이걸로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 이 그림의 떡이란 말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그 위에 있었던 문구에 물리학이 수학과 마찬가지로 논증적 과학이 되기를 원했다. 이 말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의 물리학은 수학과 다르지 않을 정도로 발전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그런 과학 기술력이 없었었기 때문에 그런 실험 결과들이 적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소망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그럼요. 관념하는 것들이 뭘까를 얻는 그 물리학이 발전하길 바랬던 거죠. 네. 그런 측면인 것 같아요. 성질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 했잖아요. 예,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린 성질을 알잖아요. 얘가 무슨 원소다. 그건 알죠. 다 알죠. 그리고 얘는 뭐 4대의 힘 중 뭐 중력, 핵력, 뭐 예를 들어 양력, 전자기력이 이렇게 된다. 이 성질을 알잖아요. 그럼 로크가 말한 실체를 알게 된 거네요. 그렇죠. 이제 우리는 어느 정도 이 사람 물론 근데 지금도 실체를 완벽하게 모르잖아요. 그렇죠. 완벽하게 모르죠. 근데 이 사람의 아주 그냥 간단한 논지는 합리적 이성으로 진리를 깨닫는 것도 불가능하요. 경험으로 깨닫는 것도 너무 어렵다. 그럼 어떻게 인간은?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는 직각과 논증을 제외한 어떠한 방법으로도 일반적 진리의 인식에 도달할 수는 없다. 이제 결론을 향해 갑니다. 우리의 감관에 호소함으로써 인식 또는 인식에 못지않은 것에 도달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인식의 처음 두 가지 등급에 즉 직각과 논증에 첨가하여 로크는 마침내 세 번째 등급 즉 감각적 인식을 하나 더 보탠 것이다. 정말 대단합니다. 직각 논증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감각적 인식을 넣었대요. 그리고 로커의 인식론적 학설의 나머지 부분은 그가
직관과 논증의 부족한 점을 보충하기 위하여 감각적 인식을 끌어들인 자기의 처사를 정당화하고자 한 노력의 산물이다. 그래서 마음은 사물들을 직접 인식하지는 못하고 오직 마음이 사물들에 대해서 가진 관념을 매개로 삼아서 그것들을 인식할 뿐이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복합 관념들은 마음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니만큼 아마 흔히 거짓되기가 쉽다. 그러나 단순 관념들은 비록 그것들이 사물의 성질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것은 못될지라도 실제적인 일에 관해서는 마치 모사하는 것과 다름없이 우리들에게 유용하다. 그러니까 단순할수록 실제와 가깝나 본데. 그렇죠. 아까 단순관념이 그 이야기했었던 뭐 연장이던가 뭐 형상 이런 거니까 실제에도 가깝다. 실제에도 가깝긴 하죠. 근데 복합관념은 그 단순관념에서부터 생긴 우리의 그 부차적 관념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거짓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더 실제에 가까운 건 단순관념이다. 단순관념은 우리가 그것을 갖는 것이 적당하다고 신이 여기 또 신이 나와요. 신을 또 끌어들였어요. 신이 생각한 것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부터의 신은 네, 로크는 그 신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단순관념은 공상의 산물이 아니라 우리 밖에 존재하며 우리에게 정말로 작용하고 있는 사물들의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산물이다. 따라서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바와 같은 일체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 단순관념들은 진짜다, 타당하다, 또 심지어는 참되다라고 부른다 하더라도 만약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뜻을 깨닫고 독단에 빠지지만 않는다면 그릇됨이 없을 것이다. 단순관념들은 사물이 가진 힘에 호응하는 것이다. 뭔 말인지 이해되네요. 이것도. 예. 그것들은 사물이 가진 힘에 부합한다. 421쪽이 이 문단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 한번 읽어주세요. 진짜. 어디 부분? 두 번째 문단. 그러나 비록 실천상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이론상으로는 감각적 인식은 이를테면 상징적이요 묘사적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로크는 경고하였다. 다시 말하면 감각적 인식은 우리로 하여금 사물을 명목상의 본질에 의거하여 다룰 수 있게 할 뿐 결코 참된 본질에 의거하여 다룰 수 있게 하지는 않는다. 명목상의 본질에 의거해서 이론상, 그러니까 실천상은 아니더라도 이론상으로 감각적 인식은 상징적이고 묘사적은 아니다. 그렇죠. 참된 본질은 다가갈 수 없죠. 네, 여기까지 가고 로크는 본질을 정의하여 사물로 하여금 바로 그것이 되게 한 사물의 참 모습이라고 말하였다. 그렇다면 사물의 참된 본질은 사물의 참되고 내면적인 그러나 일반적으로 실질에 있어서 알려지지 않는 구조로서 그 사물에 발견될 수 있는 성질을 좌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명목상의 본질은 복합 관념 또는 단순 관념들의 연합으로서 명목상의 본질? 네. 복합 관념 또는 단순 관념들의 연합으로서 우리가 사물들을 구별하고 그것들을 종류에 따라서 배열함에 있어서 도움으로 삼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므로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사물의 명목상의 본질은 자연적인 발견이기보다는 인간에 의하여 구성된 것이다. 제가 이거를 로크의 입장으로 말고 제 입장으로 쉽게 설명하면은 좋아요. 그러니까 참된 본질은 원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원자, 원소, 분자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알겠어? 발견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 나오잖아요. 그 알려지지 않은 구조로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참된 본질을 이런 말을 하죠. 사물의 참되고 내면적인 그러나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구조잖아요. 원자가. 예. 우리가 어떻게 눈으로 봅니까? 예. 그 사물에 발견될 수 있는 성질을 좌지우지하는 거잖아요. 맞죠? 예. 그 성질이 원자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되고 연필이 되고 물이 되잖아요. 좌우하죠. 맞아. 근데 우리는 볼 수 없는데 아무튼 성질에 관여해요. 관여하죠. 근데 명목상의 본질이라는 거는 원자 말고 그 이제 우리 껍데기들을 보면서 지금 이 물의 본질은 이러한 지름을 갖고 있고 이러한 크기를 갖고 있는 애가 물통이야. 이렇게 우리가 명목상 박아버리고 예. 인간이란 사실 얘네 둘 다 원자인데 인간이란 한 2m에서 한 50cm의 키를 가졌고 질량은 이러하고 그러니까 무게는 이러하고 뭐
어떤 뭐 형체 눈과 코가 있고 아. 얘랑 명목상의 본질이 좀 다르잖아요. 아. 근데 이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인간의 그 자연적인 발견이기보다 인간에 의해서 구성이 된 거다. 아. 혹시 이 부분 좀 이해 가시나요? 인간에 의해서 구성됐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면 원자, 그러니까 물리학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얘네랑 우리랑 다를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 세상에 다를 거는 다 같은 원자예요. 그러니까 맞네요. 조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그렇죠. 그게 성질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맞네. 근데 명목상의 본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자라는 거를 실제로 볼 수 없던 세상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건 삼다수 원자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딱 야 이건 삼다수야. 야 이것은 핸드폰이야. 야 이것은 컴퓨터야. 그러네. 이거는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그러네. 이 명목상의 본질. 인간의 관념이 만들어낸. 그렇죠. 근데 이 컴퓨터를 컴퓨터라고 우리가 본질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예. 이 컴퓨터를 보고 아니 이건 삼다수인데 이러진 않잖아요. 컴퓨터는 그냥 컴퓨터인 거죠. 그렇죠. 그게 명목상으로 만든 본질인 거죠. 명목상이라는 이름이 맞네. 그렇죠. 그래서 임의로 이 컴퓨터를 보고 야 이거 강아지야라고 하면은 명목상의 본질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인간이 만들었다. 맞는. 이제 이해했어요. 그 개념이라고 봐요. 제가 윤님이 도움을 많이 받네요. 아닙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이거는 근데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 왜냐면 이때부터는 약간 물리학적인 측면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되게 어려워요, 진짜. 다음도 한번.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경험 가운데서 자주 함께 일어나는 관념들을 한데 묶어서 이 관념의 묶음을 한 사물처럼 간주한다. 맞네. 맞죠? 네, 맞네. 이 관념들 아까 이야기했죠. 이 관념이라는 게 연장도 있고요. 온도 같은 것도 있잖아요. 네. 이 크기와 이 온도를 보고 우리는 피자라는 걸 알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관념과 관념을 한데 묶어서 사물을 간주한다. 그리고 그러나 이러한 관념들은 우리 안에 일으키려고 하는 힘, 그 사물의 참된 본질의 주요한 부분인지 아닌지 우리 알 수 없어. 결코 알 수가 없다. 원자잖아요. 원자는 우리 눈으로 못 봐거든요. 알 수 없죠. 알 수 없잖아요. 알 수 없죠. 그리고 게다가 이때 당시의 과학으로는 절대 못 보잖아요. 당연히 안 이 전제를 알아야 되는 거고 참된 본질은 우리의 사유를 위한 표준이 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우리의 사유는 우리의 관념들의 범위 밖으로 쉽사리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열심히 하고 관념을 돌려도 사물의 본질 그 원자를 못 보니까. 당연하죠. 그리고 우리가 제가 하나 더 쉽게 예시를 들어드리면 이제 좀 이해가 되네. 원자를 동그란 원으로 생각하잖아요. 이것도 모형입니다. 인간은 원자를 못 본대요. 실제 아닐 수도 있네요. 실제로 우리가 현미경을 무수히 많이 땡겨도 물론 뭐 이게 좀 이야기가 다른 게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인간의 눈으로는 원자를 못 본다고 합니다. 이런 가정이 많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물리학적으로도 이해하면은 물리학적으로도 못 보네. 실제로도 못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게다가 로크 시대 때는 이 실체를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리고 우리마저도 이게 부정할 수가 없는 게 원자 안에서도 양성자, 중성자, 전자가 나뉘고요. 양성자 안에서도 쿼크라는 게 또 나뉘기 때문에 우리는 실체 본질을 몰라요. 모른다가 답이네. 모르니까 인간은 알 수가 없다. 이게 맞아요. 현대 과학으로 봐도 인간은 알 수가 없다가 답이네요. 그쵸. 실체를. 그리고 아까 말했던 원자를 우리가 동그라미로 보지 않습니까? 원소 기억나시죠? 동그라미 연결. 보통 그렇게 하죠. 이게 명목상의 본질이에요. 원자가 동그란 게 아닐 수도 있는데 근데 인간이 좀 표현하기 쉽게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우리의 관념인 거니까. 이거 진짜 완벽하게 과학적인 그런 철학이네요. 이때부터 그 과학적 그 태동들이 시작이 되니까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진짜 얼마나 어렵겠어요. 너무 어려웠을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머리 그 상상만으로 이렇게 그니까요. 이론을 만든 건데 그래서 포기하잖아요. 참된 본질은 우리의 사유로 안 된다. 우리의 사유는 우리의 관념 범위 밖으로 못 나가니까 이렇게 그냥 박아버리죠 뭐. 422쪽에 정리한 문장이 나오는데 보면 로크는 데카르트처럼 자연의 주인공이요 소유자가 되게 할 지식 탐구의 모험의 길로 사람들을 손짓해 부르지는 않았다. 그는 베이컨처럼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발견에 기뻐 날뛰지도 않았다. 비록 로크에게는 어느 정도 베이컨과 일치하는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는 또 스피노자처럼 우리 인간의 최고 수준의 인식을 통하여 우주의 크나큰 구조를 통찰하는 지경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진 일도 없었다. 되게 절망적이네요. 그는 17세기의 다른 철학자들과 같이 가슴 설레게 하는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온건하고 겸손하였다. 맞죠? 그는 신이 그의 지혜로서 인간에게 지정하여 준 소임에 자연 안에 있어서의 변변치 않은 소임에
충실하게 복종하였다. 여기에 있어서의 우리의 할 일은 모든 것을 아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에 관한 것들을 아는 일이다. 라고 서술하고 있다. 되게 겸손할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이제 로크가 말했었던 데카르트 같은 합리주의자들은 이 진리, 만물의 모든 아까 원자든가 뭐든가 이 세상의 본질을 이성으로도 알 수 있다라고 자기가 다 꿰뚫어 보잖아요. 그러니까 착각했잖아요. 어떻게 오만한 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베이컨마저도 맞아요. 진리에 닿을 수가 있다. 그 귀납법을 쓰면은 그 스피노자도 우리 최고 수준으로 우주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이 사람은 아니, 난 생각해 보니까 아니다. 자연의 법칙을 다 꿰뚫어 봤잖아요. 스피노자 완전 노자처럼. 그렇죠. 근데 나는 아닌 것 같다. 우리의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사유할 수 있는 영역이 경험론적으로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모든 것을 아는 게 아니고 우리의 행위에 관해서 아는 것뿐이다. 아니 겸손의 철학이네 이거는. 굉장히 약간 소크라테스식의 철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우리의 행위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세계의 참된 구조가 어떠한 것인지는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 인간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알고 있다. 그렇죠. 이게 그 정치 체계를 만들 수 있었던 용기인 것 같아요. 내가 비록 세계를 몰라도 그래도 인간 사회에 있는 문제는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몰라도 인간사만큼은 내가 알 수 있지 않겠냐. 그렇죠. 그거는 오성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이 사람의 입장에선. 그래서 세계 안에 있어서의 우리의 처지는 배를 타고 가는 선원의 처지와 같다. 요거 한번 읽어주세요. 인용문 너무 와닿더라고요. 선원이 자기 배에 닷줄 길이를 아는 것은 비록 그것으로서 그가 바다의 모든 깊이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이다. 항해의 길을 바로 잡고 또 파선할지도 모르는 모래톱에 배가 걸리지 않도록 경계하기 위해서 필요한 곳에서 물바닥에 넉넉히 닿을 수 있을 만한 길이를 그 닷줄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은 선원으로서 매우 소중한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입장을 봤을 때 바다가 얼마나 넓은지 바다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데 근데 인간이 유일하게 아는 거는 그 배의 크기나 뭐 밧줄의 길이 그렇죠. 예, 그것만 알아도 항해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배의 크기와 닷줄이 인식인 거고 인식이라는 존재인 거고요. 굳이 비유하자면 바다 그 깊이 이거는 너무 광범위하죠.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고 대신 항해를 하기 위해서 배와 닷이 향유하는 것뿐이다. 그것만 있어도 항해를 할 수 있다. 그렇죠. 다른 철학자들은 모호하고 어지러운 문제들로부터 출발하였다. 그리고 때로는 그 문제들을 뚫고 나가서 그들의 생각에는 득이양양한 해결처럼 보인 것에 도달하기도 하였다. 그렇죠. 이 말 너무 재밌어요. 그러나 로크는 거의 그 반대의 길을 걸었다. 그는 인간의 단순한 능력, 그것으로서 우리가 인생을 분별 있게 계획할 수 있으며 또 세계에 관한 늘어가는 지식을 획득할 수 있는 단순한 능력에 대한 단순한 신념을 출발점으로 삼았던 것이다. 로크는 사람들이 인식의 한계를 올바로 인정하기만 하면 사람들은 인생을 분별 있게 계획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신념을 끝까지 다분하게 유지하였다. 그러나 그는 참된 인식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그의 본래의 신념은 거의 상실하였다. 세계에 관한 인식 대신 인간지의 좁은 한계에 관한 인식을 제시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그것들을 가능하다고 되게 소망을 했고 두근거렸는데 결과적으로 인간호성론 후기 마지막에는 한계를 인정해버렸다라고 느껴져요. 우리는 이게 한계구나 약간 이런 거죠. 얼마나 좌절했겠어요. 좌절했을 것 같아요. 내가 모르는구나. 그래서 이제 경험주의 철학의 전통이라고 마지막 이제 챕터가 나오는데 이제 데카르트가 합리론을 그 고전적인 형태에서 제시한 사람이듯 로크는 경험론을 그 고전적인 형태에서 제시했다고 말할 수가 있다. 로크가 경험론을 세계를 탐구하는 적극적인 프로그램으로서보다 근거 없는 믿음에 대한 경고로서 수립한 것은 프랜시스 베이컨의 경우와 이것과는 좀 오히려 더하다. 더하다. 그래서 부정의 정신을 발휘해 왔다고 해요. 그렇죠. 예, 로크가 경험론을 주관주의 및 불가지론과 한데 묶었다. 그리고 사유를 위하여 마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만 존재하는 주관적 관념들이며 따라서 사람들은 외부 세계의 참된 성질에 관해서는 영원히 무지한 상태를 벗어날 길이 없다. 이건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로크의 인식론이 비록 당시 과학의 영향을 받은 흔적을 보이기는 하지만
그 시대의 과학의 근원을 둔 것은 아니래요. 그죠. 오히려 그것은 사회 문제의 근원을 둔 것이었다. 그죠. 사회 문제 때문에 이런 철학을 했나 봐요. 그리고 로크는 역사상에 있어서 과학자들의 탐구와 철학자들의 성찰이 각각 독립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한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는 과학자들이 타고 넘었다기보다는 불문에 붙인 연결할 도리가 없는 간격을 관념과 사물 사이에 가로놓았다. 그는 철학에 있어서의 후세의 모든 경험론자들에게 경험과 자연과의 관계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관심을 물려주었다. 그는 경험에 대하여 분별 있는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사람들이 인간 생활을 개선할 기술을 함양할 수 있다고 인정하였다. 그는 바로 이 경험이 세계의 진상을 드러낼 과학의 형성을 지향하는 사람들의 앞길을 가로막았다고 고백하였다. 근데 마지막 문장이 로크는 불만과 실망 그리고 좌절감까지 느껴가면서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다. 불쌍해 로크. 불쌍해 로크. 인식을 하고 싶었는데 못한 거 아니에요. 결국 실패한 철학자처럼 생각됐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나는 못했어. 아 진짜. 근데 되게 겸손하고 되게 겸손한 점이 되게 마음에 들어요. 이분은 겸손한 분이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진실하다. 내용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게 그 과학자들의 탐구와 철학자들의 성찰이 각각 독립된 방향으로 움직이게 한 그 전환점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과학이라는 것은 옳은 것, 증명되는 것만을 자꾸 탐구하고 그쵸? 철학자들이 이것을 자꾸 편승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철학이라는 거는 이렇게 연결할 수 없는 이 사물과 관념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걸 해야 된다라는 그런 패러다임은 가져줬다. 이런 측면에서 철학자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인물인 것 같아요. 최선을 다했다. 과학자 입장에서는 좀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 이후에 철학자들이 또 과제를 준 거잖아요. 로크가. 그렇죠. 관념이 있는데 관념의 진리를 파악을 못해 실체를. 그죠. 그럼 이거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후의 철학자들이. 그렇죠. 그게 되게 기대되네요. 진짜 이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래서 역사가 참 중요한 게 그 시대적 반영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크뿐만 아니고 이때 사람 모두가 다 진리에 도달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되게 의기양양했었을 거예요. 자신만만 의기양양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그 도덕도 희망에 차 있었고 그 우리의 선함도 이것도 풀겠다. 우리가 저것도 풀었는데 논리적으로, 그렇죠. 수학적으로. 그렇게 시작을 해버렸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풀 수 없는 논제가 생겼던 거고 제가 아까 그 마지막에 서평하려고 했었던 그게 뭐냐면 드디어 사실은 인간 오성론을 보면서 전 뭘 느꼈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굳이 자꾸 논증하려 하지 않았으면은 약간 도덕경 같은 되게 좋은 저술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랬을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왜 지금 그랬을 수도 있겠어. 그 지금 이 사람이 말하는 것들 그러니까 로크가 왜 정의를 못하는가 이해돼요. 그 저번에 스피노자가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이거는 직관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로 안 됩니다. 노자도 그래서 일일이 설명 안 했던 제1장이 도가도 비상도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도를 정의를 못한다. 언어에 속해 있을 수 없다. 근데 이 사람은 아까 말했지만 뭐든지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은 주변의 시대적인 분위기. 그러네. 그러니까 이것도 난 알겠어. 나 알겠는데 이거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포기하게 된 거죠. 30년 만에. 못하구나. 30년 동안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러니까 괴롭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서양과 동양의 차이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모르는 건 그대로 남겨놓고 그냥 가잖아요. 그리고 정확하신 말씀한 게 동양은 그 실험, 관찰, 증명을 통해서 결과물이 나온 게 없어요.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다. 그렇죠. 근데 맞아요. 그 경쟁심을 붙일 이유가 없었잖아요. 근데 서양은 그 경쟁심에 불안이 있을 것 같아요. 갈릴레이는 관찰 끝에 발견했대. 뉴턴은 만유인력의 법칙을 제1법칙, 2법칙, 3법칙이라는 법칙을 만들었대. 그러니까. 그럼 나는? 결과물이 분명하잖아 이게. 우리 철학자들은 뭐 하는데?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그걸 물고 늘어졌어. 노자는 그냥 이렇게 탁 치고 넘어간 거를 30년 동안 그 문제를 못 풀어가지고 어떻게든 증명하려고 애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참 이게 기질이 다르네요 완전. 그렇죠.
근데 이런 기질 덕분에 과학이 발달하고. 근데 동양은 또 동양만의 또 장점이 있죠. 그렇죠. 대신 이런 그러니까 저는 마지막 정리를 참. 로크가 시사하는 바가 뭘까? 네, 그러니까요. 핵심만 간추려 본다면 네. 결과적으로 우리의 관념이라는 것 이게 오성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 오성을 자꾸 숙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 오성에 대한 그 인간 오성론이었고 자신의 관념에 대한 걸 계속 이렇게 연구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뭐 시대적으로 맞든 안 맞든 예. 인간 사회 문제는 좀 쉽게 풀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체를 풀진 못해도 인간 사회의 순기능을 주는 건 맞다. 그래서 그것만 해도 배울 만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거 못 풀지라도 그렇죠. 인간 사회에 도움을 줬다. 정치적인 측면 그리고 우리 도덕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도움을 줬고 어쨌든 결론적으로 우리 모두 오성적인 오성을 더 키우려고 하는 거는 배워야 될 자세인 것 같다. 그리고 또 아까 제가 했던 말이긴 한데 실패를 할지라도 그렇죠. 그 맞아요. 실패가 만약에 로크가 이 생각을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안 했으면 이걸 맞아요. 후대에 누군가 또 해야 돼요. 맞아요. 누군가 해야 될 어차피 해야 될 거 이 사람이 한 거잖아요. 맞아요. 이 사람이 했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 이후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진짜 디딤돌처럼. 네. 그럼 이 사람은 실패한 게 아니네요. 그렇죠. 후대에 봤을 때. 그래서 나오는 그러니까요. 게 실패한 게 아니죠. 이러면 이때 바로 이어졌었을 때는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근데 지금 되게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되게 중요한 철학자라고 나와요. 그리고 저는 아까 돌플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람은 철학가라고 볼 수 있는 게 홉스는 아까 말했던 그 유리한 지점에 대한 걸 잘 탐구했지만 이 사람은 실패까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균형적인 인물이다. 저는 홉스보다 로크가 확실히 마음에 더 와닿고 저는 그래도 다행히 이번으로 인간 오성론이라는 그 개념만 근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죠. 왜냐면 아까 말했지만 마찬가지일 겁니다. 노자가 자기 도덕경을 논증하려고 하면 딱 이 꼴 날 것 같다. 그럴 수도 있어요. 너무 어려워요. 노자도 모르는 게 있었을걸요. 그렇죠. 맞아요. 다음 주는 이제 18세기 영국 철학이잖아요. 이것도 되게 기대돼요. 엄청 다음 주에 누가 나오는가. 드디어 오늘은 이제 베이컨, 홉스, 뉴턴, 로크 했고 18세기 영국 철학 이제 다음 주는 버클리, 흉, 리드가 나옵니다. 이분들도 이름 많이 들어봤죠? 흉은 그 데이비드 흉. 되게 유명한 분들인데 네. 버클리, 흉, 리드. 버클리도 많이 들어봤고. 버클리 또 대학교 있잖아요. 그 대학교인가? 버클리 그런 모르겠네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뭐 진실은 모르겠지만. 진짜. 나름. 되게 기대돼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어떤 주장을 하실지 어떤 식으로 또 위기에 봉착하고 그걸 해결할지 되게 궁금하네요. 아니 그 다음에가 루소예요. 그리고 루소. 이제 칸트 뭐 헤겔 니체가 나와서 이거를 하루 만에 못 가져갈 것 같은데. 오늘 한 거 보니까 오늘 솔직히 베이컨만도 1시간 반 갔어요. 네, 저희가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4대 그 우상만 해도 1시간 반을 했어요. 왜냐면 장난 아니에요. 진짜 미치겠어 진짜. 저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진짜 좀 시간이 걸려도 밀도 있게 한 인물씩을 좀 집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 플라톤 할 때만 해도 플라톤만 그 1시간 했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만 1시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근대적으로 다가올 때마다 이제 조금씩 더 연결성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저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 명 한 명씩을 가져가는 거. 오늘도 로크 한 명 하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너무 이 논리와 이거를 원래 저희가 9시까지 끝내려고 했어요. 원래 빨리 하려고. 그러니까요. 지금 9시 40분이에요 지금. 이게 또 멈출 수가 없네요. 이렇게 논리를 다 따라가다 보니까 그럼 다음 주에 그래도 버클리, 흉, 리드는 다 할 수 있겠죠. 이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요분들까지는 괜찮고. 네, 전 개인적으로 루소랑 요분부터 지금 다음 주인데 제 생각엔 루소, 칸트 이렇게 나오니까 이건 진짜 루소와 칸트만 엮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뭐 피테, 헤겔, 쇼펜하우어 맞아요. 그럼 괜찮을 것 같아요. 칸트만 해도 엄청 그러니까 제가 왜 루소랑 칸트는 생각할 지점을 엄청 곱씹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철학자고. 루소는 이제 너무 궁금했던 그 인간 불평등 기원론의 저자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지금 현대 사회를 이해하는데 진짜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 같은 거는 워낙 유명하죠. 저는 진짜 공부를 좀
깊게 하고 싶어요. 여긴만큼. 그러니까요. 각 잡고. 아, 기대됩니다. 네. 스피노자 이후로 가장 기대되는. 여러분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정말. 아니 시간 너무 빨리 가지 않나요? 네, 이거 다음에 이제 19세기 영국, 프랑스 나오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공리주의 나오고요. 맞아요. 그다음 20세기 유럽 나오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끝이에요. 미국 철학 나오고 끝이에요, 이제. 미국 철학은 램프레이트가 미국인이니까 넘어갔고. 아, 지금 여기가 하이라이트예요. 지금 네. 하이라이트를 가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지금 정말로 고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와, 피테, 헤겔, 쇼펜하우, 니체를 하루 만에 할 수 있을까요? 와, 근데 이분들은 이 램프레이트가 좀 적게 쓴 것 같아요. 네, 분량이 적어서. 분량이 적어서 아쉽긴 하지만. 그러게 원래는 이분들 한 명만 다뤄도 엄청난 철학자들인데. 아무튼 저 루소랑 칸트는 지금 진짜 제일 기대되고 있어요. 눈여겨보고 쟤는 진짜 가만 안 둡니다. 아 근데 진짜 네. 공부하는 이 영역이 참 깊은 것 같아요. 이 철학책이라는 게. 엄청나요. 저희가 또 요번 주부터 서브 컨텐츠를 아예 안 하고 메인만 올인했는데 네. 5시 반부터 녹음 시작했거든요. 지금 9시 40분이에요. 중간에 쉬는 시간 한 5분 정도 있었고 4시간을 달렸어. 4시간. 철학자 4명 하는데 지금 저도 어지럽고 막 죽을 것 같아요. 지금. 돌풀님 저희 좀 줄입시다. 저 줄이고 싶은데 이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갑시다. 너무 힘듭니다. 저도 오늘 윤님이 몸도 상태가 안 좋으신데 제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요. 근데 제가 그래서 원래 빨리 끝낼라 했는데 저도 빨리 끝내고 싶은데 진짜 공부한 게 아까워가지고 저희가 열심히 하잖아요. 맞아요. 어쩔 수 없죠 뭐. 네. 그래서 좀 진도 좀 천천히 갑시다. 네, 좋습니다. 근데 정말 너무 고생 많았고요. 진짜 고생하셨어요. 네, 저희가 드디어 17세기의 이 거대한 자들을 여러분들 이거 들으신 분들이 다 이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맞습니다. 제가 되게 인상 깊었었던 말을 들은 게 암기라는 거는 그거를 달달달달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꾸 보면 이해가 되는 게 암기라고 하더라고요. 반복해서. 절대요. 반복. 저희 방송 한 번 듣는다고 이해 안 됩니다. 왜냐면 죄송스럽지만 저희는 이 오늘을 말하기 위해서 진짜로 미친 듯이 봐요.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추천하기로 한 2번, 3번 정도는 들어보시면 조금 감이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가장 좋은 거는 직접 책을 사서 최고입니다. 보시면 더 좋을 겁니다. 정말 도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17세기 영국 철학 그 프랜시스 베이컨, 홉스, 뉴턴, 로크까지 이야기를 해봤고요. 다음 주는 18세기의 영국 철학 이제 버클리, 흉 그리고 리드까지 읽어오시면 됩니다. 네. 램프레이트 서양 철학사였고요. 저희는 그럼 다음 주에 더 좋은 내용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 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